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먼 길을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끝이 보여요. 그죠? 자, 이번 단어는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소단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냉전 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번 파트도 올 판서고, 제가 판서로 진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판서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판서가 많으면 제가 PPT로 하겠죠. 근데 판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판서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돼서 이번 단어는 올 판서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이 냉전 체제라는 거예요. 냉전이 도대체 뭐냐?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자, 냉전 체제. 이 냉전이 뭐냐? 의미부터 좀 알아볼까요? 냉전의 의미가 뭘까요? 이 냉전. 이 냉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끼리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님과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어떻습니까? 서로 싸움을 하셨어. 말다툼을 하셨어.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서로 화가 나셔가지고 말도 안 하시잖아. 말 걸면 말도 안 하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거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이걸 갖고 뭐라고 해? 아, 지금 두 분 사이가 냉전이시구나. 그치? 여러분들도 쓸진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일상생활화 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냉전이 원래 의미가 뭐였냐? 당시 2차 세계대전 뒤부터는요, 아니 그 전부터 초강대국은 이미 미국과 초강대국은 이미 소련이었어요. 이 미국과 소련은요, 이제 전 세계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중심축이었죠. 근데 미국이나 소련이나 너무나 서로의 힘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둘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걸 미국 정부도 소련 정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싸우진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총성 없는 그러한 전쟁의 긴장 상태를 우리는 냉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기억할 수 있나요? 자본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 진영이 지금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걸 냉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국가를 좀 기억을 해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자본주의의 최고 짱 바로 누굽니까? 이게 소련이에요? 미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의 끝판왕. 자, 바로 뭡니까? 무슨 년? 소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국가가 어떻습니까? 진짜 전쟁을 벌이는 건 아니지만 이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던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냉전이 되겠습니다. 이 냉전이 언제 끝나냐면요, 종식되냐면요, 이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요. 소련의 해체가 이제 80년대 말, 이제 90년대 초가 되니까 이 90년대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명실상부 전 세계 최초강대국은 바로 미국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역사를 배우는 거니까 이 냉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다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유럽 지도를 그려볼게요. 아유. 쌤 이거 유럽 맞아요? 쌤이 원래 이거보다 좀 잘 그리는 거 알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걸 떠나서 간단한 작업이니까 여기가 지금 유럽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유럽이야. 여기가 유럽이면 크게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거야. 쫄지 마, 얘들아. 자, 그럼 여기가 뭐예요? 서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서유럽. 그럼 여기는 어디겠어요? 동유럽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쌤이 이걸 왜 적는 거냐면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 유럽 전선이 바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자, 동유럽에는 이제 이 소련이 엄청나게 입김을 부리고 있었고요. 이 서유럽에는 어떻습니까? 이 미국이 엄청난 입김을 토대로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심이 되는 축이 바로 독일이었던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시 서유럽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과 이제 뭐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되겠죠. 이 아이들은 이제 미국의 엉덩이에 숨어가지고 우리는 미국 편 들 거야 라면서 자본주의 진영에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련은 야, 동유럽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 하면서 이 뭐 폴란드라든지 뭐 라트비아라든지 우크라이나 뭐 이런 여러 국가들이 다 소련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유럽과 동유럽이 알게 모르게 경쟁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정중앙에 있었던 국가가 있었으니 이게 바로 어디였습니까? 독일이었던 거야. 이 독일이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독일이 분열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서쪽의 독일을 우리는 무슨 독? 서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쪽의 독일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동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다시피 지금 서독은 누구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런 자본주의 진영의 지원을 받는 국가로 거듭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유럽에 속한 동독은 이 소련의 지배하에, 즉 공산주의 정권의 지배하에 동독으로 분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을 좀 더 명백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한번 써볼까요? 자본주의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진영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각각의 이런 기구적인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외우면 돼요. 그래서 크게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군사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이 자본주의 진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심 국가가 누구예요? 미국이 되겠죠. 그리고 공산주의는요? 소련이 되는 거야. 그죠? 자, 보자고. 그러면은 미국이 주축으로 되는 이 자본주의 진영에 이 정치 체제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치 체제라기보단 이건 하나의 선언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였냐면, 한번 우리 친구들 써볼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트루먼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쌤, 트루먼 독트린이 뭐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어. 독트린의 뜻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선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야?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이 선언한 거야. 이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한 47년 정도의 선언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공산주의 진영이 우리 자본주의 진영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자본주의 진영은 이러한 공산주의의 압제에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본주의 진영이 공산주의 진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대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러면서 냉전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가 이런 트루먼 독트린에 그대로 어떻습니까? 가만히 맞고만 있었을까요?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나름적으로 이 정치적인 하나의 기구적 체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코민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민포럼이 이제 국제공산당 정보국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고 코민포럼이라는 정보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련 체제에 있었던 수많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이런 단결을 유도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의 이 경제 체제는 뭐였을까요?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서유럽은 미국, 그 다음에 동유럽은 소련이었잖아.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 왜? 서로가 서로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보여줘야겠어? 미국 아이들은 이 서유럽을 지금 품고 있잖아. 그러면 이 서유럽 애들을 어떻게 해야겠어? 경제적으로 뭔가 윤택하게 하거나 잘 살게 해줘야 이 서유럽 아이들이 미국을 믿고 따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미국은요, 이 서유럽 아이들에게 막대한 양의 경제적 지원을 해줘요. 네. 그러면 소련도 가만히 보고 있겠어? 아니라는 거야. 소련 역시 들세라 동유럽 국가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원조를 해준다는 거야. 경제적인. 자,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본주의 진영에서 이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데, 써볼게요. 마셜 계획입니다. 이 마셜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당시 미국에 마셜이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마셜 계획이라고 해요. 즉 마셜 계획은 뭡니까? 이 마셜 장관이 이야기한 거죠. 서유럽을 부흥시켜야 이 공산 정권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서유럽에 막대한 양의 경제 원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공산주의 정도 가만히 있었을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 대표로 써볼게요. 이름이 좀 특이해. 무슨 콘? 네, 코메콘이 되겠습니다. 이 코메콘은 경제상호 원조회의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 아이들이 동유럽 국가들에게 막대한 양의 경제 원조를 한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의 군사 진영과 공산주의 정권의 이제 군사 기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자본주의 진영의 군사 기구는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바로 뭡니까? 북대서양. 한 번쯤 들어봤을걸요?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이러면 좀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이걸 같은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토? 네, 나토라고 합니다. 나토. 나토.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나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라기보단 들어는 봤을 거예요. 뭐 뉴스나 이런 프로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이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이 군사 기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습니다.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이 바르샤바가 어디냐면 이제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의 수도에서 만들어진 거고 얘네가 좀 재밌어요. 이 단체 이름이 WTO인데 자, 우리 친구들 이 WTO는 우리 예전에 아니 나중에 중3 때 중1 때 배웠나요? 이 세계 무역기구랑 다릅니다. 알겠죠? 이 동음이의어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까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냉전이 각국에 어떻게 퍼졌는지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퍼졌는지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볼게요. 네 가지 국가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독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여기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베트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쿠바입니다. 쿠바. 아, 쿠바 참 할 말이 많죠. 자, 한번 하나씩 알아볼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니까 잘 들어보세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을 텐데 독일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지도로 그리면 돼. 크게 나뉘는 거야. 여기가 바로 무슨 독, 서독, 여기가 무슨 독, 동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독과 동독을 각각 누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아유, 오른쪽엔 그 무시무시한 소련이 지원한 거고, 그리고 서독은 누가 지원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미국이 지원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서독과 동독은 서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독 안에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베를린이라는 도시 역시 봉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베를린이라는 곳이 동독에 속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섬의 형태가 된 거죠. 이렇게 섬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베를린이 봉쇄가 되는 모습들. 여기 안에 또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베를린 봉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국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국공합작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기억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중일전쟁 하면서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자,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당의 총수였던 누가 있습니까? 장제스가 있잖아. 와, 기억나요? 이 장제스랑 어떻습니까? 마오쩌둥이 서로 엄청 붙는단 말이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국공내전이라고 해요. 한번 써볼까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과 그 다음에 누구랑 싸우는 거야? 국민당이 엎치락 뒤치락 싸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이름까지도 기억해주면 좋아요. 공산당에 누가 있었다? 마오쩌둥. 아, 이름도 특이해, 이분은. 마오쩌둥. 자, 국민당은 바로 뭡니까? 무슨 제스? 장제스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싸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이제 누가 이긴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이를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국공내전이라고 하는데, 이 국공내전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 누가 이겼어?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국민당 국가입니까? 아니면 공산당 국가예요? 공산당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이겼어요? 공산당이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공산당이 새로 나라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이 49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이게 세계사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고요. 광복이 된 것도 좋아. 광복의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남북이 분열됐어. 아유, 남북이 분열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침공을 해요. 이 북한이, 아니 죄송합니다. 북이 어떻습니까? 남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쟁을 가리켜서 우린 뭐라고 합니까? 한국전쟁이라고 하죠. 아유, 언제? 1950년. 아유, 여러분들 참 참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베트남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베트남이 남베트남이 있거든요. 남베트남이 있고 그 다음에 북베트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각각의 이 진영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외우기 쉬워요. 왜냐면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 남한이잖아. 남한이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남베트남은 그러면 공산주의겠어요? 자본주의겠어요? 예,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면 북베트남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공산주의 정권이 되는 거죠. 이 둘이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겼냐? 아이고, 누가 이겼습니까? 이 공산당이 승리했습니다. 공산당이 승리해서 지금도 이 베트남은요, 이 공산주의 정권에 속하고 있죠. 쿠바입니다, 쿠바. 이 쿠바는, 이게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쉽게 얘기해 주냐면, 이 쿠바가 원래는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으면 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어요. 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의 이 가장 남쪽에 위치한 휴양 지역이 바로 이 플로리다인데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 좀 더 아래에 가면 쿠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쿠바라는 하나의 작은 나라에 소련이라는 애가 어떻습니까? 쿠바 애들한테 꼬시는 거야. 야, 내가 여기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줄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너 아이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혜택이 많을 거야 라고 꼬드긴 거야. 그래서 쿠바가 어떻습니까? 소련에게 협조를 해요. 무슨 말이야? 즉 쿠바라는 곳에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이걸 용납하겠어요? 절대 용납 안 하지. 그래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어떻습니까? 핵전쟁 직전까지 가요. 그러면 진짜 핵전쟁이 났다? 안 났다? 났으면 제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있겠어요? 아니지. 끝나는 거지.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쿠바를 우리가 기억하려면 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시도한 거야. 이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이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미국과 소련의 엄청난 기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우린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라고 합니다.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라는 차원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현대사의 냉전체제 형성과 냉전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그리고 냉전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전 세계사적인 사건들까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만 있었고 자본주의가 뭐고 공산주의는 뭔지 그들의 경제체제는 뭔지 정치체제는 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파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지어볼게요. 여러분들 마라탕 좋아하세요? 마라탕?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마라탕을 곧 있으면 먹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마라탕을 먹어볼까 하거든요. 제가 좀 쪽팔리긴 하지만 창피하긴 하지만 쌤은 여태까지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라탕이 어떤 맛일까 생각을 하는데 쌤 제자들이 마라탕이 그렇게 맛있대. 그래가지고 한 번 먹으면 중독이 될 정도로 맛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맛있나요?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의외로 맛이 없는 거.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음 강에 제 표정이 안 좋으면 마라탕이 맛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공산주의 진영은, 공산주의 진영. 이거 소련이잖아. 공산주의 진영은 요 놈이었겠어요? 요 놈이었겠어요? 나토, WTO. 뭐로 가야 돼요? 자, 바르샤바가 폴란드잖아. 그리고 폴란드는 동유럽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진영은 무슨 독트린을 통해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이 대통령 바로 누굽니까? 닉슨이에요? 아니야. 무슨 원? 트루먼 독트린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냉전체제가 형성된 시기는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잖아. 언제예요? 1차 대전이에요? 아니지.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2차 대전.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장개스의 국민당과 그 다음에 무슨 사람의 공산당이에요? 이름 이상한 사람 있잖아. 뭐예요? 마오쩌둥. 이름이 뭐 이래? 마오쩌둥의 공산당 간의 내전이 발생해서 결국 누가 이겼다? 공산당이 승리해서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